은빛 식기가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소리는 부유함의 교향곡 같았다. 서울 강남의 최고급 레스토랑 중 하나인 아리랑의 구석자리에서 강도윤은 그 소리에 취해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왕이었다. 그 맞은편에는 그의 모든 말에 아부 섞인 고개를 끄덕이는 젊은 파트너 박민수가 앉아 있었다. 오늘 밤 두 사람은 그들을 재계의 거물로 만들어줄 거래를 마무리하려 하고 있었다. 그들의 테이블로 조심스레 다가온 이는 지친 눈빛을 간직한 채 묵묵히 일하는 웨이트리스 한지수였다. 그녀에게 손님들은 그저 또 하나의 주문일 뿐이었지만 강도윤에게 그녀는 단순히 자신이 꾸민 무대 위의 소품에 불과했다. 그래서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자신감에 찬 얼굴로 독일어를 꺼냈다. 그의 잔혹한 말은 은밀한 언어였고 자신만의 비밀 농담이었다. 그러나 곧 알게 될 것이다. 어떤 비밀은 결코 묻혀 있지 않고 어떤 소품은 무대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지수의 발은 하루 종일 이어진 아픔으로 쿵쿵 울리고 있었다. 지난 19개월 동안 그녀가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고통이었다. 예전에 그녀는 여의도 금융가의 대리석 바닥 위에서 날카로운 힐 소리를 울리며 걷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세계는 고급 레스토랑 아리랑의 붉은 카펫 위였고 검은 단화는 흘러내린 와인과 도시 상류층의 차가운 시선을 고스란히 흡수하고 있었다. 매일 밤은 하나의 연극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한지수 32살의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감정을 숨기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며 늘 미소 짓는 웨이트리스였다. 손님들이 말하기도 전에 그들의 필요를 눈치채고 접시에 담긴 전복구이와 송로버섯 향이 얹힌 음식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처럼 옮겼다. 손님들에게는 그랬으니까. 그러나 지수에게 그것들은 그저 무겁기만 했다. 오늘 밤 아리랑의 공기는 특히 두껍고 무거웠다. 돈과 야망의 냄새가 가득했고 증권가의 손님들이 승리를 자축하며 몰려들고 있었다. 지수는 검은 유니폼 차림의 유령처럼 그 사이를 오가며 물을 채우고 접시를 치우고 억지로 지어 올린 미소를 띄었지만 피곤이 밴 눈빛은 숨기지 못했다. 홀 반대편에서 매니저 김선희가 그녀를 흘깃 바라보았다. 겉보기엔 엄격하고 냉정해 보였지만 의외로 따뜻한 구석이 있는 여인이었다. 7번 테이블 맡아. 큰 손님이야. 강도윤. 선희의 낮은 목소리에는 은근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 이름은 서울에서 모르는 이가 없었다. 강도윤, 도윤 캐피탈의 대표이자 창립자. 냉혹한 인수합병으로 악명을 떨친 사나이. 재계 잡지 표지를 장식하는 그의 얼굴은 늘 사냥꾼 같은 미소와 닿는 모든 것의 가치를 계산하는 차갑고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가득했다. 그는 상어였고 아리랑은 그가 사냥을 즐기는 바다였다. 지수가 7번 테이블에 다가갔을 때 공기는 압도적인 긴장감으로 차 있었다. 맞춤 제작한 고급 수트를 입고 은빛이 섞인 머리를 뒤로 넘긴 강도윤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으로 자리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와 함께한 이는 2명. 한 사람은 아직 젊고 어떻게든 인정받고 싶어 안달이 난 듯한 박민수.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차분하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일본계 투자자 고바야시였다. 오늘 밤 강도윤이 반드시 얻어야 할 상대방이자 가장 귀한 표적이었다. 샤토마고 2009년. 강도윤은 와인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고 마치 전설을 읊조리듯 주문했다. 그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이었다. 알겠습니다, 손님. 지수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답했다. 불필요한 설명도 농담도 하지 않았다. 그저 주문을 인정하고 조용히 물러섰다. 생존의 열쇠는 단순했다. 효율적이고 공손하며 무엇보다 기억에 남지 않는 것.
잠시 뒤 와인을 가져와 정해진 의식처럼 병을 보여주고 딸아내는 익숙한 동작을 이어갔다. 그러나 강도윤은 그녀를 완전히 무시한 채 고바야시와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민수는 오히려 그녀의 손길을 조마조마한 눈빛으로 따라가며 하얀 테이블보 위에 단 한 방울의 와인도 흘러내리지 않기를 바라는 듯했다. 우리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비효율적이고 낡은 경영진을 가진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내는 것. 우리는 단순히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정화하는 거죠. 감정을 벗겨내고 오직 이익만 남기는 겁니다. 강도윤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오만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고바야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강도윤은 언어를 바꿨다. 독일어였다. 서울 강남 한복판, 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그 언어를 이해할 사람이 있을 거라곤 그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수의 손에 쥔 포크가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그의 억양, 프랑크푸르트 금융계에서 들리던 바로 그 억센 억양. 세 년 전 그녀의 삶을 무너뜨린 바로 그 목소리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그러나 지수가 세운 모든 전략의 기초가 되었던 데이터는 결국 새어나왔다. 단순히 유출된 것이 아니었다. 교묘하게 조작되어 그녀를 무능하게, 심지어 범죄적 태만을 저지른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 결과 거래는 무너졌고 그녀의 명성은 산산이 조각났다. 그녀가 몸담고 있던 회사는 스캔들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수를 잔인하게 내던졌다.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된 그 적대적 인수 계획의 암호명은 바로 프로젝트 키메라였다. 지수의 심장은 갈비뼈를 두드리듯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다. 세상은 넓었지만 국제금융의 세계는 놀랍도록 좁고 폐쇄적인 마을과도 같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 차가운 두려움과 뜨거운 분노가 동시에 뒤섞였다. 이들은 단순히 거만한 손님이 아니었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회사를 뜯어먹는 독수리들이었고 그녀의 인생이 두 동강 나던 순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자들이었다. 지수는 호흡을 가다듬었다. 더 들어야 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병을 들고 테이블로 향했다. 단순히 물을 채워주는 척하면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눈은 낮게 깔려 있었고 오직 물이 크리스털 잔에 고요히 흘러드는 장면에 집중했다. 얼굴은 무표정한 가면처럼 단단히 굳어 있었다. 그 순간 강도윤은 포크를 들어 식당 직원 쪽을 휘휘 저으며 비웃듯 말했다. 이런 사람들은 무시하면 돼. 그저 장식품일 뿐이야. 그리고 곧장 지수를 향해 시선을 던졌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그녀를 투명인간처럼 뚫고 지나갔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박민수에게 속삭였다. 봐라, 저 여자는 아마 실패한 예술가쯤 되겠지.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머릿속은 텅 빈, 그저 잡다한 대중을 위해 서빙이나 하는 수준. 박민수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말씀대로입니다. 그냥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 모욕은 너무도 무심하고 깊이 인간성을 짓밟는 말이었다. 그녀가 지금껏 들어온 말 중 최악은 아니었지만 이 남자의 입에서 이 상황 속에서 터져나온 그 말은 마치 휘발유 위에 불꽃이 튄 듯 치명적인 분노를 일으켰다. 발의 고통은 사라지고 대신 온몸에 아드레날린이 차올랐다. 베를린의 악몽은 더 이상 희미한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7번 테이블에 앉아 스테이크를 씹으며 그녀를 조롱하고 있었다. 고바야시는 이 모든 대화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지수와 시선이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연민은 없었지만 호기심과 약간의 불편함이 스쳤다. 그는 목격자였다. 그러나 강도윤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계속 떠들었다. 핵심은 속도야. 우리가 지배권을 확보하는 즉시 연구개발 부서를 아웃소싱할 거야.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부서지. 하지만 비용만 많이 들 뿐이지. 우리가 원하는 건 그들이 가진 특허뿐이야. 3년 전 그녀가 몸을 던져 막으려 했던 바로 그 전략. 그녀가 노드슈테른을 위해 경고했던 바로 그 계획. 강도윤은 단순히 그녀의 몰락에 연루된 게 아니었다. 그는 그 몰락의 설계자였다. 기업의 비밀 뒤에 몸을 숨기고 있던 그는 이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서울에서 그녀를 눈앞에 두고 뻔뻔하게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있었다. 지수는 여전히 물을 따르며 손을 떨지 않았다. 잔을 내려놓고 쟁반 위에 올리며 머릿속은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모욕, 고통, 잃어버린 세월, 부당한 운명이 모두 하나의 날카로운 점으로 모였다. 그녀는 단순한 웨이트리스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지수, 모든 것을 기억하는 증인이었다. 이후의 식사는 그녀에게 거의 기억나지 않았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며 독일어 회화와 기업 로고, 과거의 자신이 뒤엉킨 소용돌이 속을 헤맸다. 불타올랐던 분노는 이제 얼음 같은 침착함 아래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 위험하고 두려우며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기회가 떨어지고 있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다. 디저트가 나왔다. 강도윤과 박민수에게는 진한 초콜릿 라바 케이크, 고바야시에게는 상큼한 유자 소르베. 그러나 테이블 위 대화는 여전히 독일어로 이어지고 있었다. 재무용어, 자기 자랑, 그리고 냉혹한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강도윤은 이전의 인수 사례를 뽐내고 있었다. 미넨의 한 기술 기업을 사들여 군사를 뺐다고. 그러나 지수는 그 표현이 명절 직전에 수백 명을 해고했다는 말과 동의어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마침내 식사가 끝났다. 접시가 치워지고 와인도 바닥났다. 강도윤은 로마 황제처럼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배를 두드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지수의 시선을 붙잡더니 손가락을 딱 하고 튕겼다. 순수한 오만과 권력의 제스처였다. 계산서. 그는 영어로 명령했다. 그리고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그는 마지막 모욕을 독일어로 던졌다. 서둘러 계집애. 우린 네가 느릿느릿 구두를 끌며 오기를 기다릴 만큼 한가하지 않아. 지수의 발걸음이 멈췄다. 등은 여전히 그들을 향하고 있었지만 식당의 모든 소음이 서서히 사라지는 듯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대화,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사이렌마저도 흐릿해졌다. 이제 남은 건 오직 7번 테이블, 그리고 그의 말에 메아리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지금 그냥 걸어가면 됐다. 계산서를 가져다주고 아마도 터무니없이 적은 팁을 받고 다시 익명 속으로 사라지면 됐다. 그것이 안전한 선택이었고 현명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지난 19개월 동안 그녀는 수없이 침묵했고 수없이 굴욕을 삼켰고 부당한 운명을 받아들였다. 이제 그것은 끝이었다. 지수는 돌아섰다. 이번엔 하인의 급한 발걸음이 아니라 과거 이사회 회의실에 당당히 들어서던 그 시절의 안정된 보폭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손은 비어 있었고 두 손은 가볍게 모아져 있었다. 계산서 따위는 들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강도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가구 취급하듯 무시하던 그의 눈을 끝내 마주할 때까지. 순간 그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다. 그러나 지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단, 그것은 웨이트리스의 미소가 아니었다. 날카롭고 차갑고
온기가 전혀 없는 미소였다. 그리고 그녀는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기를 가르며 또렷이 울렸다. 그녀의 독일어는 흠잡을 데 없었다. 강도윤이 방금 전까지 쓰던 느슨한 말투가 아니라 대학에서 단련된 학문적이고 정제된 독일어였다. 실례합니다, 손님. 계산서는 곧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순간 공기는 흔들렸고 충격은 지진처럼 번졌다. 강도윤의 오만한 표정은 무너졌다. 턱이 떨어지고 눈은 경악으로 크게 뜨였다. 마치 돌상이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한 듯한 얼굴이었다. 박민수는 포크에 초콜릿 조각을 꽂은 차에 얼어붙었고 피부는 창백하게 질려갔다. 지수와 강도윤을 번갈아 바라보며 공포에 질린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그 순간에도 단 한 사람만은 충격에 휘둘리지 않았다. 고바야시는 냅킨을 식탁 위에 가지런히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숙이며 지수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강렬한 관심이 가득했다. 지수는 시선을 강도윤에게 고정한 채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의 말투는 모욕적이고 무례했다. 손님을 향한 어조치고는 너무나 거만했고 특히 여성에게 던지는 표현치곤 문법마저 어수선했다. 소녀라고 부르는 것 대신 아가씨나 젊은 여성 같은 호칭이 더 적절하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것은 단순한 호칭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정정은 공기 중에 서늘하게 걸렸다. 작은 정확한 절개처럼. 그것은 단지 언어에 대한 지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우월감에 대한 도전이었다. 강도윤은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으려는 듯 어색한 독일어와 영어를 섞어 더듬거렸다. Was verum? What do you think you're doing? 그의 말투는 버벅였고 위압적인 억양은 갈라졌다. 지수의 미소는 더 조여졌다. 그녀는 민수가 아까 했던 아부 섞인 말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그게 전부지. 그렇지. 그녀의 음성은 차분했지만 때로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많은 것을 들을 때가 있다. 예를 들어 노드 슈텔은 이사회가 약하다는 말, 혹은 프로젝트 키메라가 연구개발 부서를 분해해 그들의 특허에 도달하려 한다는 말 같은 것들. 그 단어들은 망치질처럼 울려 퍼졌다. 박민수는 포크를 떨어뜨렸다. 쇠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는 7번 테이블을 둘러싼 정적 속에서 메아리 쳤다. 강도윤의 얼굴은 이미 창백했지만 이제 완전히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눈은 처음으로 그녀를 보는 눈빛으로 바뀌었고 인식의 공포가 서서히 번져갔다. 아직 그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 단순한 웨이트리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위협이었다. 테이블 주변의 정적은 긴장으로 농축되었다. 모든 변수를 통제하던 남자가 지금 방금 일어난 중대한 오판을 마주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은밀한 포식적 계획의 핵심을 아무렇게나 일어나 앉아있던 변수가 낭독하듯 읊어낸 것을 들었다. 통제권을 회복하려고 허세를 부리며 으르렁거렸다. 그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독일어로 포효하듯 내뱉었다. 너 사적인 대화를 엿들은 거지? 즉시 해고 사유다 하지만 지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거의 2년간 몸에 밴 두려움은 순간의 의로움에 타버리는 듯했다. 데포트 씨, 그녀는 아주 차분하면서도 위험할 만큼 침착한 목소리로 답했다. 아닙니다. 저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키메라는 새로운 계획이 아닙니다. 3년 전의 계획을 재포장한 것일 뿐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단어 하나하나를 분명히 발음했다. 그 당시에는 에델레드 홀딩스라는 페이퍼 컴퍼니가 이 계획을 밀어붙였고
진짜 투자자들을 숨기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븐포트 캐피탈 같은 투자자들이 그 배후였습니다. 에델레드 홀딩스라는 이름이 입에 오르자 박민수는 숨이 막히는 듯 작은 기침 소리를 냈다. 그 이름은 그들의 기업 역사 속 깊숙이 묻혀있던 오래된 존재였고 그들이 가장 공격적이고 법적 회색지대의 작전에서 사용하던 도구였다. 웨이트리스가 그 이름을 알 리가 없다는 사실은 상식이었다. 강도윤의 눈은 좁혀졌다. 허세는 사라졌고 차갑고 파충류 같은 집중이 그 얼굴을 지배했다. 그는 영어로 전환하며 단호하게 물었다. 당신, 누구냐? 말투에는 언어 자체가 방패가 되기를 바라는 듯한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이 순간이 바로 모든 것의 정점이었다. 지수는 조금 더 꼿꼿이 섰다. 그 밤 처음으로 그녀는 피곤한 웨이트리스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버렸다. 그 자리엔 한때 번뜩이던 금융분석가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녀는 천천히 또박또박 독일어로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목소리는 또렷하고 정확했다. 제 이름은 한지수입니다. 이름은 공기 중에 가라앉듯 걸려 있었다. 박민수와 고바야시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들을 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강도윤에게 향해 있었다. 그는 혼란의 번쩍임을 보였고 머릿속에서 적과 걸림돌의 목록을 더듬었다. 그리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얼굴은 핏빛이 완전히 사라지고 표백된 뼈빛으로 변했다. 그것은 순전한 공포의 표정이었다. 그는 베를린의 도이체 스트래테직 뱅크에서 보았던 사람이 망가지는 모습을 기억해냈다. 지수는 더 밀어붙였다. 목소리에 그녀의 과거가 실려 울렸다. 제 이름은 한지수입니다. 저는 베를린 도이체 스트래테직 뱅크에서 선임 애널리스트로 일했습니다. 저는 노드슈텔은 A지를 지키기 위한 방어 전략을 작성한 사람입니다. 만약 제 데이터가 도난당에 조작되지 않았다면 그 전략은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저를 단순히 해고한 것이 아니라 저를 지워버렸고 당신들은 내가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지요. 그녀는 한 걸음 더 테이블 쪽으로 다가섰고 목소리는 낮아져 속삭임처럼 강렬해졌다. 당신들은 변호사들과 페이퍼 컴퍼니 뒤에 숨어 있었지만 저는 항상 당신의 작업을 의심했습니다. 다만 증거가 없었을 뿐인데 오늘 밤 당신들이 스스로 증거를 접시 위에 올려놓았군요. 모욕과 함께요. 그 말을 들은 강도윤, 아리랑의 왕이라 불리던 그 남자, 말문이 막혔다. 그는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보였다. 어쩌면 사실상 그는 한때 자신이 파괴했던 인생의 유령을 마주한 셈이었다. 그는 웨이트리스를 조롱했지만 그 과오를 저지른 죄를 그 웨이트리스가 그대로 받아 저거 눈앞에 펼쳐 보이는 셈이었다. 박민수는 속이 메스꺼운 듯 보였고 창백해진 얼굴에 공포가 번졌다. 그는 이 일의 설계자는 아니었다. 단지 지금 상황에서 물이 새기 시작한 배의 승객에 불과했다. 그때 조용히 관찰하던 고바야시가 입을 열었다. 그는 체스의 달인처럼 차분하게 손을 모으고 테이블 위에 올린 채 지수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영어는 정확하고 공손했다. 미스 한, 당신의 이름도 저에게는 낯설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위험이 담겨 있었다. 저희 고바야시 중공업도 2년 전 에델레드 홀딩스에 유사한 파괴적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방식은 명예롭지 못하다고 판단했지요. 그는 냉정한 시선으로 강도윤을 바라보았다. 데포트 씨, 제 생각에는 우리의 식사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재적 파트너십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젝트 키메라든 다른 어떠한 건으로도 귀사와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말이 끝나자 그는 고개를 살짝 숙여 지수에게 정중한 예를 보였고 도련님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테이블을 떠났다. 고바야시의 퇴장은 마치 망치가 내려치는 소리 같았다. 모든 절차가 끝난 듯했다. 주문처럼 유지되던 주문도, 거래의 열망도, 강도윤의 저녁은 산산조각났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굴욕이 뒤섞여 천둥 같은 표정이 일어났다. 너, 그는 지수를 향해 이를 갈며 으르렁거렸다. 목소리는 떨리며 커졌고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도 상황을 감지하고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 네가 끝장이야. 이 도시의 모든 식당, 카페에서 너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게 해주겠다. 평생 바닥을 닦으며 살게 만들어주마. 들려? 그의 소리는 커져 주변의 시선을 끌었다. 멀리서 지켜보던 매니저 김선희의 입에는 걱정스러운 주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단호한 발걸음으로 테이블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를 두렵게 했을 그 위협들이 이제는 텅 빈 울림에 불과했다. 당신은 이미 제게 최악을 안겨줬습니다, 강도윤 씨.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당신은 제 경력, 제 명성, 제 삶을 빼앗아갔습니다. 이제 제 웨이트리스 일자리를 잃는 게 두렵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은 방금 한 목격자 앞에서 기업 스파이 행위와 시장 조작을 자백했습니다. 지금 걱정해야 할 건 저보다 당신 자신입니다. 바로 그때 선희가 테이블에 다다랐다. 문제가 있습니까, 강도윤님? 그녀는 단호하지만 여전히 예의를 잃지 않는 어조로 물었다. 이 직원 말입니다. 강도윤은 손가락을 떨며 지수를 가리켰다. 정신이 나갔어요. 우리를 괴롭히고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당장 해고하세요. 선희의 눈은 분노로 일그러진 강도윤의 얼굴과 기묘하게 차분한 지수의 얼굴을 번갈아 살폈다. 30년 동안 이 업계에서 일해온 그녀는 누가 히스테릭한 직원이고 누가 궁지에 몰린 재벌인지를 단번에 구분할 수 있었다. 지수야. 그녀는 부드럽게 불렀다. 잠시 쉬다 와. 여긴 내가 처리할게. 쉬다 오다니요. 그녀는 해고야. 강도윤이 포효했다. 그러나 지수는 조용히 유니폼에 달린 자그마한 자석 명찰을 떼어내더니 반쯤 먹힌 라바 케이크 옆 테이블 위에 살며시 내려놓았다. 아니요.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강했다. 제가 그만둡니다. 그녀는 선희를 향해 미안한 듯 미소를 지었다. 선희 매니저님, 소란을 일으켜 죄송해요. 선희는 고개를 살짝 저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이해와 어쩌면 자부심이 번뜩였다. 괜찮아. 가, 지수야. 지수가 식당을 떠나려는 순간 부드럽게 그녀의 팔을 잡는 손길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출구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는 고바야시였다. 그의 손에는 매끈한 검은색 명함이 들려 있었다. 미스 한.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데포트가 당신에게 한 짓은 명백한 불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노드슈테른에 하려던 일은 우리 업계의 병폐입니다. 저는 금요일까지 서울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군요. 어쩌면 우리는 서로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명함에는 켄지 코바야시 씨, CEO 코바야시 헤비 인더스트리즈 라고 적혀 있었다. 그것은 손바닥에 담기엔 믿을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졌다. 감사합니다, 고바야시님. 지수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다.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는 짧게, 그러나 정중히 고개를 숙였고 뒤돌아보지 않은 채 떠나갔다.
지수는 주방을 지나 동료들의 놀란 시선을 받으며 걸었다. 사물함에도 들르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뒷문을 열고 서늘한 밤 공기 속 벽돌 골목으로 나왔다. 차가운 벽에 몸을 기댄 순간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며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는 해냈다. 자신의 삶을 무너뜨린 남자에게 맞섰고 단 한 번의 폭발적인 순간으로 자신의 고요하고 비참했던 삶을 깨뜨렸다. 이제 그녀는 실업자였다. 계획도 없었다. 그러나 오랜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웠다. 베를린의 유령은 더 이상 그녀를 쫓지 않았다. 그녀는 그 유령에게 목소리를 부여했다. 한편 아리랑 안에서 강도윤은 폐허 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의 거래는 끝장났고 세계적인 파트너 앞에서 그의 명성은 무너졌다. 그리고 과거에서 찾아온 유령은 이제 이름과 얼굴을 갖추었으며 강력한 새로운 동맹을 얻고 있었다. 그는 무심히 신용카드를 던져 과도한 식사값을 치렀지만 마음은 돈에 있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을 점령한 것은 단 하나였다. 이번엔 한지수를 완전히 침묵시킨다. 첫 번째 도미노는 쓰러졌다. 그리고 그것은 곧장 그의 위로 떨어졌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레스토랑을 나선 뒤 24시간은 지수에게 공포와 황홀한 해방이 교차하는 초현실적인 시간이 되었다. 처음엔 정의로운 승리의 환희가 있었지만 곧 냉혹한 현실이 다가왔다. 그녀는 무직이었고 저축은 줄어들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이제 강도윤은 그녀의 정체와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목구멍으로 치솟았다. 협박 메시지일까? 아니면 데이븐포트 캐피털의 변호사일까? 첫날 밤, 그녀는 퀸즈의 작은 원룸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다. 침대 옆 탁재는 고바야시의 명함이 부적처럼 놓여 있었다. 믿을 수 있을까? 그의 제안은 진심처럼 보였지만 그녀가 살아온 세계에서 이타심은 드물었고 대개는 위장된 것이었다. 그도 강도윤처럼 기업의 거물이 아니던가. 상어들은 물고기를 지켜주지 않는다. 단지 누가 먹을지 다툴 뿐이다. 그러나 아침이 되자 두려움은 결심으로 굳어졌다. 그녀에겐 잃을 게 없었고 얻을 것만 남았다. 지수는 심호흡을 하고 명함의 번호를 눌렀다. 곧바로 또렷한 전문인의 목소리가 응답했다. 그녀의 이름을 듣자마자 상대는 지체 없이 고바야시와 연결해 주었다. 미스 한. 그의 목소리는 식당에서와 다름없이 침착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전화해 주셔서 기쁩니다. 이미 호텔 회의실을 예약해 두었지요. 1시간 뒤 뵐 수 있겠습니까? 1시간 뒤, 지수는 차가운 회의실 대신 한강을 내려다보는 신라 호텔 펜트하우스 스위트에 들어섰다. 고바야시와 함께 있던 이는 날카로운 눈빛의 중년 여성, 그의 법무 책임자인 타나카 아카리였다. 가식은 없었다. 지수는 2시간 동안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베를린에서의 유망했던 경력, 노드슈텔은 방어 전략, 갑작스러운 데이터 유출, 조작된 보고서, 그리고 업계에서 잔혹하게 매장당했던 순간까지. 그리고 뉴욕으로 도망쳐 웨이트리스로 숨어 지낸 지난 세월의 치욕까지. 고바야시와 아카리는 단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았다. 진지하게, 무겁게 경청했다. 이야기가 끝나자 아카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지금 말씀하신 건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내부 방어를 무너뜨리고 혼란을 만들어낸 뒤 헐값에 회사를 집어삼키는 것. 에델레드 홀딩스는 단순한 도구였을 뿐 설계자는 강도윤이었죠. 하지만 증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작되지 않은 원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미 사라졌습니다. 지수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절망이 다시 스며들었다.
그건 은행의 보안 서버에 있었어요. 해고된 뒤로 제 접근 권한은 삭제됐고 자료는 아카이브로 옮겨졌습니다. 아마 완전히 지워졌을 겁니다. 아닐지도 모릅니다. 고바야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강도윤 같은 자들은 오만하지요. 오만은 방심을 낳습니다. 증거가 파기되었다고 믿지만 디지털의 유령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우리에게는 자원이 있습니다. 기술적, 법적, 그리고 재정적 자원. 최상의 데이터 포렌식 전문가를 고용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당신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어디를 찾아야 할지, 어떤 파일 구조와 프로토콜을 써야 할지 아는 건 바로 당신뿐입니다. 막 새로운 동맹이 맺어지는 순간 지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독일 국가 코드가 찍힌 낯선 번호였다. 피가 차갑게 식었다. 망설이다가 스피커폰을 눌렀다. 레나 포겔, 레나 맞나? 갈라지고 노쇠한 목소리였지만 단숨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의 옛 스승 하이델베르크 대학 시절 기업 윤리를 가르치며 끝까지 그녀의 결백을 믿어주었던 알리히 브란트 교수였다. 브란트 교수님. 지수는 충격에 속삭였다. 내 아이야. 나는 1년 동안 널 찾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오늘 아침 온라인 금융 뉴스에서 기사를 봤다. 다벤포트 캐피털과 코바야시 헤비 인더스트리스의 파트너십이 뉴욕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벌어진 극적인 사건 후 갑자기 취소되었다는 기사를. 브란트 교수의 목소리는 급박했다. 신문 기사에 강도윤의 이름이 실려 있더군. 그리고 내게는 그것이 내 이야기와 관련 있을 거라는 끔찍한 예감이 들었다. 교수님, 어떻게... 지수가 말을 잇기도 전에 그는 끊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잘 들어라. 네가 불명예스럽게 쫓겨난 뒤에도 나는 결코 믿지 않았다. 그래서 조용히 내 방식대로 조사를 시작했다. 내 제자 중 한 명이 지금 베를린 도이체 스트래티직 은행의 IT 보안 부서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내 사건이 잘못 처리됐다고 늘 의심해왔지. 교수의 목소리는 낮아졌고 무게가 실렸다. 우리는 어젯밤 통화했다. 네 파일은 삭제되지 않았다. 지수야, 그것들은 소송 보존용 별도 서버에 깊이 보관되어 있다. 증거 공백을 만들지 않으려고 손댈 수 없었던 거지. 그것들은 휴면 상태지만 여전히 존재한다. 지수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숨이 막혔다. 그녀가 영원히 사라졌다고 믿었던 유일한 증거. 방금 고바야시가 말한 디지털 유령은 실제로 살아있었다. 더 있다. 브란트 교수는 계속했다. 너를 대신해 자리를 차지했던 자, 네 해임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자. 그의 이름은 힐리히 바우어다. 그는 네가 떠난 지 6개월 만에 은행을 나와 지금은 데포트 캐피탈 유럽 본부에 고위직에 앉아 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내부 공모였다. 바우어는 처음부터 강도윤의 첩자였고 데이터를 훔쳐 조작한 뒤 배신의 대가로 보상받았던 것이다. 지수는 고개를 들어 고바야시와 타나카 아카리를 바라봤다. 그들의 표정은 무겁고 결의에 차 있었다. 사냥은 이제 단순한 유령을 쫓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름과 위치, 목표를 손에 넣었다.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동맹이 방금 맺어졌다. 지수의 기억, 고바야시의 자원, 브란트 교수의 정보가 결합하며 강도윤과의 전쟁은 세계적 규모로 확대되고 있었다. 다음 3주는 통제된 압박의 교과서와도 같았다. 한강을 굽어보는 신라호텔 펜트하우스 스위트는 호화의 상징에서 최첨단 전쟁 지휘소로 변했다. 벽에는 값비싼 그림 대신 타임라인과 이름이 가득 적힌 화이트보드가 걸렸고
잔잔하던 음악 대신 서버의 윙윙거림과 암호화된 통신의 신호음이 공간을 채웠다. 그것이 지수의 새로운 사무실이었고 그녀는 이곳에서 누구보다 편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막강한 팀의 중심에 서 있었다. 타나카 아카리, 고바야시의 법무 책임자는 차분한 태도 속에 강철 같은 지성을 숨기고 있었다. 뉴욕과 프랑크푸르트의 법무팀에 전화를 걸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는 외과 수술처럼 정밀했다. 그리고 젊은 포렌식 기술자 사이토. 커피와 컵라면으로만 살아가는 듯한 그는 손가락으로 여러 개의 키보드를 동시에 날아다니며 기적 같은 돌파구를 만들어냈다. 말이 적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건 언제나 발견이었다. 지수는 그들의 심장이자 기억이었다. 그녀는 은행의 문화와 프로토콜, 무엇보다 자신을 파멸시킨 자들의 심리를 꿰뚫고 있었다. 지친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분석가의 불꽃 같은 시선이 돌아왔다. 첫 목표는 강도윤이 아니라 그의 도구였던 힐리히 바우어였다. 이런 부류의 남자들은 두 가지로 움직입니다. 탐욕과 자존심. 지수는 화이트보드 위 그의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돈 때문에 회사를 배신했지만 지위 때문에 제 자리를 빼앗았죠. 지금은 자신이 닿을 수 없는 존재라고 믿고 있을 겁니다. 그게 그의 약점이에요. 아카리의 유럽 조사팀은 곧 그의 생활을 낱낱이 드러냈다. 바우어는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방탕하게 살고 있었다. 새로운 포르쉐, 취리히의 별장 아파트, 온라인 고액 포커까지. 그는 돈을 세고 있습니다. 아카리는 늦은 밤 브리핑에서 말했다. 연봉은 크지만 지출은 그 이상이에요. 다른 수입원이 있습니다. 사이토가 그것을 찾아냈다. 그는 기술주와 제약주에서 소규모 빈번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색상으로 구분된 차트가 나타났다. 항상 발표 하루 이틀 전에 매입합니다. 다븐포트 캐피탈리 관심 있는 기업들이죠.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입니다. 그는 방심했고 교만해졌습니다. 동시에 아카리는 도이체 스트래티직 은행에 대한 법적 공세를 시작했다. 처음 반응은 단단한 벽이었다. 변호사들은 프라이버시와 시효를 언급하며 무시했다. 그러나 아카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프랑크푸르트의 법률 고문과의 영상회의에서 그녀의 어조는 겉보기에 부드러웠지만 실은 얼음을 깎는 듯 날카로웠다. 슈미트 박사, 우리는 무작정 자료를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부에서 기업 스파이가 있었음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증거는 특정 소송 보존 서버 시리얼 넘버 7 알파 델타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요청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강제로 협력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코바야시 인더스트리스가 유럽에서 새로운 은행 파트너를 고려하고 있는 시점에 귀사가 범죄를 은폐하는 모습이 드러난다면 그건 참으로 불행한 그림이 되겠지요. 압박은 완벽했다. 48시간 안에 거대한 암호화 데이터 파일이 사이토의 서버로 전송되었다. 이후 72시간은 숨막히는 대기였다. 사이토는 커피컵과 노트북 무더기 속에서 밤낮 없이 작업했다. 지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펜트하우스를 서성이며 과거의 유령들과 싸웠다. 혹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면? 혹시 파일이 완전히 손상되었다면? 셋째 날 새벽 도시 위로 여명이 번져올 때 사이토가 그녀를 불렀다. 지쳐 창백한 얼굴에 눈빛만은 활활 타올랐다. 찾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름답군요. 화면에는 두 개의 문서가 나란히 열려 있었다. 첫 번째는 MB 노르스트라트 BPR XLX LXL 지수가 만든 원본이었다. 두 번째는 HB 노르스트라트 BF 파이널 리브 IND. 그녀가 업로드한 지 97분 후에 작성된
바우어의 수정본이었다. 차이 분석을 돌려봤습니다. 사이토가 명령어를 입력했다. 화면은 즉시 형광빛으로 채워졌다. 바우어의 파일에는 수익 예측이 12% 낮춰져 있었고 운영 비용은 18% 부풀려졌다. 부채 비율도 교묘히 왜곡되었다. 하나하나는 설득력 있는 변화였지만 전체적으로는 지수의 전략을 무모하고 파국적인 것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증거, 서버 접근 로그. 오후 4시 15분, 지수가 파일을 업로드한 기록. 4시 30분, 바우어의 단말기에서 같은 파일 다운로드. 5시 52분, 그의 수정본 업로드. 6시 10분, 바우어의 단말기에서 케이맨 제도에 있는 오프쇼어 서버로 암호화 패킷 전송. 그 서버는 이미 타나카의 조사팀이 다번포트 캐피털의 페이퍼 컴퍼니, 에델레드 홀딩스와 연결된 것으로 입증해둔 상태였다. 지수의 숨이 막혔다.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다. 코드와 타임스탬프로 드러난 완전한 범죄. 진실은 완벽했고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의 뺨을 따라 눈물이 흘렀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압도적인 해방과 정의의 눈물이자 세상을 뒤흔드는 듯한 승리의 눈물이었다. 마지막 단계는 신속했다. 타나카, 아카리와 독일인 변호사는 제네바로 날아갔다. 그들은 바우어의 사무실을 급습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은밀한 5성급 호텔에 커피 미팅으로 초대했을 뿐이었다. 바우어는 거만한 표정과 약간의 짜증이 묻은 태도로 호텔 카페에 들어섰다. 그가 에스프레소를 주문할 틈도 채 없었을 때 타나카 아카리가 태블릿을 그의 앞에 내밀었다. 화면 속에는 내부자 거래의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다번포트 캐피털과의 고용 계약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일 뿐 아니라 스위스 및 EU 금융 규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아카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분했다. 바우어는 더듬거리며 부정했지만 곧 아카리는 두 번째 태블릿을 내밀었다. 이번엔 은행 서버의 로그 기록이었다. 바우어의 오만한 미소는 산산이 부서졌고 그의 얼굴에는 원초적 공포가 드리워졌다. 저희 의뢰인 한지수는 당신이 감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바우어 씨. 아카리의 목소리는 더욱 서늘해졌다. 그녀가 원하는 건 명령을 내린 자의 이름입니다.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도윤의 역할을 상세히 서명한 자백서를 내놓는 것. 그렇게 한다면 당신의 다른 금융범죄에 대한 자료를 당국에 넘겨줄 때 협조적인 증인으로서 훨씬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코너에 몰린 바우어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바우어의 서명된 자백서와 함께 도시는 완성되었다. 그들은 당국에 먼저 가지 않았다. 그 길은 너무 느리고 뒤에서 거래로 무마되기 쉬웠다. 고바야시는 공개 처형을 원했다. 그는 직접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금융 언론 3곳,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스, 그리고 한델스블라트의 편집장에게 연락했다. 그리고 모든 자료는 동시에 전달되었고 오전 6시 공개라는 조건이 붙었다. 다음 날 새벽 신라호텔 펜트하우스 창가에서 해돋이를 바라보던 지수의 휴대폰에 첫 알림이 울렸다. 헤드라인은 가차없었다. 데포트의 기만, 유출된 파일, 수년간의 기업 스파이 행위 폭로. 노드 슈텔은 인수 분석가를 함정에 빠뜨린 다번포트 캐피털. 거물의 몰락 파장은 즉각적이고 치명적이었다. 데포트 캐피탈 관련 주식 거래는 중단되었고 미국 SEC와 스위스 당국은 합동 수사를 발표했다. 그가 부자로 만들어줬던 투자자들은 상어 떼처럼 그를 향해 등을 돌렸다. 긴급 이사회는 협상 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절단 수술이었다.
그는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합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보너스와 권리금이 회수되었다. 그리고 홀로 책임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추방자가 되었다. 텔레비전 화면 속 한 이사회 멤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강도윤의 행동은 우리 모두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도이체 스트래티직 은행으로부터 공식 합의 제안이 도착했다. 9자릿수, 현실감조차 없는 금액이었다. 그것은 침묵의 돈이자 사과였고 배상이었다. 그러나 지수는 그것을 바라보며 묘한 거리감을 느꼈다. 그 돈은 정당성의 증명이었지만 잃어버린 세월과 치욕을 되돌려주진 못했다. 그녀의 이름은 되찾아졌다. 명성은 단순히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었다. 국제금융사와 사모펀드에서 쏟아지는 러브콜이 이어졌다. 그러나 다시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드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녀가 걸어온 길 자체를 배신하는 일이었다. 마지막으로 고바야시와 다시 만난 곳은 해체된 전쟁 지휘소였다. 당신에겐 선택지가 있습니다, 미스 한. 그는 진지하게 말했다. 예전처럼 다시 게임에 들어가 더 강력한 플레이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쪽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전을 내놓았다. 프로메테스 재단, 기업 윤리와 책임을 위한 비영리 단체. 고바야시 인더스트리를 비롯해 장기적 가치를 신뢰하는 기업 연합이 자금을 지원할 것이었다. 그곳은 기업 비리를 조사하고 내부 고발자를 지원하며 더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기관이 될 터였다. 나는 유럽 지부를 이끌 사람이 필요합니다. 분석가의 기술, 생존자의 심장, 투사의 용기를 가진 사람. 우리가 맞서 싸우는 상대를 누구보다 잘 아는 바로 당신 같은 사람 말입니다. 지수는 창밖으로 펼쳐진 거대한 도시를 바라보았다. 한때 그녀는 여기에 숨어들어 그림자처럼 살고자 했다. 그러나 이제 그녀에게는 칼날이 주어졌다. 더 이상 기업을 해부해 팔아넘기기 위해 분석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감시자이자 자신이 가지지 못했던 수호자가 될 수 있었다. 오랜만에 얼굴에 진정한 미소가 번졌다. 고바야시님,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이것이 바로 한지수의 이야기다. 직업이나 유니폼이 아닌 진정한 강인함과 지성이 무엇으로 정의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체성 회복과 정의를 위한 뜻밖의 동맹에 관한 이야기였다. 세상은 거만하고 목소리 큰 자들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진실의 목소리가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